그래서 그 많은 스케줄을 다 소화해야 되는데 일단 국어 과목 안에서는 공부 양이 많건 아니야. 그래서 학교 수업 들었고 뭐 학원 수업 들었어 그러면은 일단 내용적인 거에서 1차적으로 끝내는 부분들은 굉장히 수월하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 마음만 먹으면 한 2주 정도 학원 수업을 진행하면서 시험법을 다 뺄 정도로 일단은 양이 많지 않다는 거. 그래서 문학하고 문법이 같이 포함이 될 건데 문법은 상황에 따라서 스케줄에 따라서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전체로 봤을 때 문항수가 적다는 것도 두 번째 특징이에요. 지금 이건 작년 기준으로는 중간고사 때 객관식이 20문제에다가 서술형이 2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예를 들면은 대성고 같은 경우는 문제수가 많기로 유명하거든요. 거기는 객관식만 38문제, 뭐 40문제 이렇게 나와요. 시험 범위가 문학작품 30개, 뭐 비문학 9개, 거기다 문법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학교마다 특징인데 신도고에서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무난해요. 문항수가 많지 않다라는 거. 그러면 요거는 시험 범위가 적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문항수도 적게 되는 건데 작년이 조금 더 적었던 것 같고요. 아마 보통은 요 정도 선에서 결정이 될 거예요. 22문제 내지는 25문제 정도 될 거로 예상은 하고 요 선에서 지켜질 건데 어쨌든 어떻게 하든 간에 서술형의 배점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 그게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학교에서는 뭐 여쭤본 건 아니지만 어떤 의도로 이렇게 배점이 이제 되냐. 서술형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체 학생들의 평균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객관식보다는 아무래도 오답의 확률이 좀 더 높은 부분이니까. 객관식은 찍어서라도 맞히는 건데 서술형은 찍어서도 못 맞춥니까? 그렇게 돼서 전체 평균을 좀 높여야 되는 학교에서의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서술형 문항이 굉장히 적게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적은 문항수는 그래서 한 문제당 배점이 높다라는 거예요. 문항수가 많고 배점이 적은 학교는 96점하고 94점하고 95점하고의 격차가 굉장히 촘촘해서 학생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 이 학교 같은 경우는 배점이 다 크기 때문에 그냥 96점이면 6점이고 그 다음 무조건 다 92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있는 수행평가 1점 때문에 아니면은 서술형 요거에서 감점 1점 때문에 우월함이 생기고 좀 밀리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유형을 보면서 실제로 뭐 요 문제 자체에 대한 해설이 아니라 요런 유형들이 나오니까 문제를 풀거나 공부를 할 때 요런 것들이 좀 주의해서 봐야겠다 싶을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요 어느 학교든 80% 이상은 다 그냥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찾기 문제예요. 뭐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정말 세세하게 학교 선생님 필기, 학교 선생님 말씀, 학원에서 수업한 거, 학원에서 해설해 준 거, 내가 문제 풀어본 거, 문제 풀다가 틀렸던 거를 꼼꼼하게 다 점검한 친구들은 80% 이상은 무조건 다 맞는 시험이에요. 절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해서는 다들 뭐 100점 맞고 96점 맞고 할 테니까 좀 어려움을 더 가지고 변별력을 길러야 되는데 그게 유형에서 나옵니다. 유형에서. 자, 첫 번째로는 한자성어 문제인데 한자성어 굉장히 약해요. 우리 어른들도 일상생활에서 안 쓰면 모르는데 학생들은 더더군다나 많이들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의도적으로 공부를 시키는 것 같은데 요게 학교 프린트에서 나올 거예요. 프린트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외부 지문 문제. 외부 지문입니다. 외부 지문. 그러니까 시험범위 외의 작품이 시험 문제의 주제될 것. 그래서 이렇게 유형으로 학생들한테 조금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의도가 보여요. 내용적인 어려움으로 하지 않고 유형으로 만들어내는 것. 자, 그거의 대표적인 예시가 이렇게 한자성어가 뜻이 나와요. 다음은 뭐 고사성어 그 뜻으로 정말로 그냥 오리지널로 문학작품 시험범위와 관련된 게 아니라 이 한자성어의 뜻 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어휘력이 좋거나 이런 한자성어에 조금 많이 노출돼 있던 친구들은 비교적 손쉽게 푸는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내면 당연히 학생들한테 엄청난 반발을 살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고사성어 문제가 나오는 건 학교에서 입학하고 이제 선생님이 나눠주실 때 프린트를 주실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아마 올해도. 그랬을 때 개수에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한자성어 200개 이렇게 프린트를 주셔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자성어가 가나다순 해가지고 200개가 쫙 나와 있어요. 그러면 1학기 중간고사 땐 100개가 시험범위야. 1학기 기말고사 땐 나머지 100개가 시험범위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자성어 문제를 내세요.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는 한자성어 문제가 안 나오기도 하고 나오더라도 뭐 문학작품 우리 시험범위와 관련된 어떤 화자의 태도라든가 상황에 걸맞는 한자성어를 찾아라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신도 같은 경우는 정말 그냥 한자성어만을 위한 프린트를 주고 외워라 하고서 외운 대로 시험 본다. 그래서 여기에서 틀리면 정말 좀 마음이 많이 아픈 거. 정말 잘하든 못하든 똑똑하든 못하든 그냥 외우기 싸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따로 본인이 외우기도 외우는 건데 학원 같은 데서 테스트지를 만들어주는 게 효과적이더라고요. 저는 해보니까 여기를 이렇게 빈칸 뚫어줘서 학생들한테 뜻만 보고 써보게 시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여기에 나와 있고 뜻을 빈칸으로 만들어서 뜻을 써보게 하는 거 하나. 이렇게 해서 따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 근데 보통은 영어를 생각해보면 영어 단어 맨날 숙제로 지민이 맨날 이렇게 몇십 개씩 외워라 이렇게 시키잖아. 그럼 내일 모레까지 3일 뒤에까지 외워야 돼. 그럼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내일 모레도 하거든요. 그런데 3월 달부터 입학해갖고 쭉 공부하는데 요거는 학교에서 수업을 안 하는데 시험 당일날 출제된대. 그럼 보통 일주일 전 며칠 전에 우다다다 외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오는 파트가 여기에요. 그래서 어른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그냥 원래 알고 있는 한자성어들도 꽤나 많이 속해 있는데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낯설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무조건 외워야 되는데 요게 신도구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데는 한자성어 프린트를 주는 학교는 없습니다. 한자성어 문제는 나오더라고. 그래서 요거는 단순 암기 파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요렇게 이제 복합적으로 나오는 게 조금 고난도로 만드는 거예요. 자, 방금 앞에 보셨던 요거는 그냥 한자성어 외운 대로 골라봐라라는 문제였는데, 자, 두 번째 거는요, 문제 자체가 보기를 줬고 보기에는 시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고려가 많아서 좀 안타깝다 뭐 이런 내용이 시조예요. 이거는 시험 범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시험 범위가 아닌 문화작품을 주고서 상황을 해석하거나 정서를 파악해내고 거기에 맞는 한자성어 우리가 외웠던 것 중에서 골라봐라 이렇게 되는 문제. 그래서 한자성어를 다시 한번 문학이랑 꼬아서 외부 지문 형태로 꼬아서 내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게 이 학생들한테 어렵게 느껴져요. 고전 작품이든 현대 작품이든 접근법까지는 무조건 다 숙지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접근법이라는 건 처음 보는 작품이 딱 주어졌을 때 제한된 시간 내에 읽고서 바로 해석해서 적절한 내용을 해결하는 거. 근데 그건 결국 다 내신이 아니라 모의고사 형식입니다. 모의고사 수능이라는 건 결국에는 시간을 주고서 맨날 했던 거 말고 처음 보는 것들이 딱 던져졌을 때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묻는 거니까 그런 능력이 길러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내신 때의 나는 수시로 갈 거야 라고 하는 친구들일수록 모의고사 공부를 많이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한번 한자성어와 외부지문 문제를 볼 수 있고, 외부지문 문제만 한번 더 본다고 한다 그러면 요거거든요. 요거는 뭐 이 내용 자체를 읽거나 그러실 필요 없는데 유형별로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가 작품으로는 우리 시험범위였던 요 종종의 향수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나 작품으로는 관련이 있는 다른 외부 작품이 나왔어요. 처음 보는 작품. 근데 보통은 문제집을 많이 풀어보거나 학원에서 대비해준 친구들은 요거를 본 적이 많았을 겁니다. 어쨌든 시험 범위는 아니었던 작품이었고, 그러면 시험 범위 작품에 대한 숙지 상태를 모르면서 동시에 처음 보는 작품의 특징을 읽고 해석하라. 거기만 해도 조금 어려워진 건데 문제 유형 자체에서 이미 어려워서 요거는 벌써 다른 거에 비해서 배점이 한 0.5점 정도 높아요. 그래서 문제 유형이 어떤 거냐면 대단히 색다른 그런 유형은 아니에요. 다만 이런 문제 유형의 비중이 얼마큼이냐가 그 시험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은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비교 문제가 안 나오고 그냥 가에 대한 설명을 올바른 거 찾아라 했을 땐 가 이 내용, 요만큼의 내용만 갖고 한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 가와 나 모두, 가와 나 모두, 가는 나와 달리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요만큼의 가에 대한 내용 플러스 나에 대한 내용으로 이 선지를 해석하는데 더 많은 시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만큼만 갖고도 풀릴 문제가 가득하면 쉬운 건데 요만큼이 아니라 요거의 2배, 3배 되는 내용으로 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 유형이 많게 되면 그만큼 학생들은 실수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유형이 많게 포함이 되면 조금 어려워졌다라고 말하는 거고, 요런 유형이 조금 빠지고 그냥 1차적으로만 묻는 문제가 많으면 이번 시험 쉬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신도가 많은 특징은 아니고 학교 선생님들의 어떤 의도에 따라서 시험 때마다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딱히 대비할 건 없어요. 다만 그냥 내가 정말로 꼼꼼하게 열심히만 보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도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정중의 고향이라는 작품인데
주제적인 면에서 관련이 있는 이것도 외부 작품이 이렇게 주어진 거고, 다만 요 정도는 공부 좀 그래도 여러 개 문제도 풀어보고 했다 하는 친구들은 다 봤을 법한 작품이긴 해요. 다만 학교에서 미치국고 뭐 이렇게 안 해줬던 작품이에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서 똑같이 가랑 요 보기랑 비교해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4.9점이 되는 고난도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객관식 하나를 틀렸어도 4점짜리 틀린 사람 한 명하고 또 4.9점짜리 틀린 사람 한 명하고 등급이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중요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접근법에 대한 기본기가 숙지가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가와 보기 모두, 뭐 가는 어떻고 나는 어떻다. 이런 걸 다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서술형인데요. 아까 서술형 문제가 굉장히 적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서술형 같은 경우 신도구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어렵지 않다는 게 일단 1번이고요. 두 번째로는 서술형 하니까 정말 내가 무슨 논술 하듯이 내 생각을 적어야 될 것 같은데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학교들은 정말로 서술형을 내기도 해요. 정답을 보면 한 4, 50글자가 쫙 정답으로 나와 있고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단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정답 인정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뭐 선저고가 대표적이고요. 근데 신도구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의 유형이 없습니다. 그냥 다 단답형이라든가 아니면 짤막한 문장형 정도 혹은 찾아 쓰는 정도. 그 말은 뭘 의미하냐면 내 생각을 적는다가 아니라 객관식으로 나왔을 법한 그런 문제의 내용을 내가 그냥 써본다의 개념의 정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기가 탄탄하고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이고 까먹지만 않았으면 다 써내려가는데 문제가 없는 유형이죠. 자, 그렇게 되는 문제들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그게 또 한 번 그래도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주시려고 한자성어를 이렇게 이번엔 주관식으로 내신 문제 유형이었어요. 작년에 나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보기를 참고할 나의 A에 나타나는 허생의 가치관을 사자성어로 쓰시오. 그랬을 때 사자성어 문제를 이렇게 주관식으로 쓰는 건데 이거를 내가 사자성어를 갑자기 어떻게 떠올릴지가 아니라 이 허생전이라는 시험 범위에 필기가 다 되어 있는 대표적인 예시예요. 여기서 허생의 가치관 뭐뭐뭐뭐 안분지족 이렇게 그걸 객관식으로 당연히 공부했을 거고 그거를 서술형으로 낸 것뿐이라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실수만 절대 안 하면 내가 무조건 100점이다라고 보면 되는 시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법 파트 같은 경우는 신도구가 문법도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게 많이 어렵게 내는 파트는 잘 없어요. 자, 요게 이제 발음을 써보시오 해서 이제 4개 나왔고 4점짜리니까 하나당 1점이었거든요. 그러면 주의해야 될 점은 와 이거 발음이 너무 어려운 단어야 라고 볼 수도 있는데 공부 습관에 따라서 요 문제를 푸는 친구랑 못 푸는 친구랑 구분이 되는 문제예요. 왜냐면 한국인으로서 이거를 발음해보면 많이 틀리는 발음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면 요런 거 아유 무릎이야 라고 제가 방금 소리 낸 거에서 이상함을 못 느끼면 당연한 어떤 한국인으로서 잘못된 언어 습관은요. 무릎이야 라고 해야 되는데 무릎이야 라고 한다고 해서 이상함을 잘 못 느껴요. 우리는 언어 생활 자체가. 근데 그거를 공부하는 습관에 의해서 갈라져요. 자, 요 예시들은 교과서 예시가 아니고요. 그다음 학교 선생님이 따로 필기를 해주신 예시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의 올바른 발음을 쓰려면 올바른 발음의 조건들을 쫙 우리가 문법을 공부를 했고 그 상황을 체크하면서 그러니까 발음이 이거야라는 결론으로 써내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난이도가 어렵다가 아니라 학생들의 그런 공부 습관을 체크하는 문제를 가지고서 출제를 하신다. 그래서 그거에서 만약에 말끔하게 공부가 안 되고 자기의 그런 언어적 습관으로만 풀어서 맞춰왔던 친구들은 이런 문제에서 이제 뒤통수를 맞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6점, 92점 요 사이가 굉장히 붕 떠 있는데 요 1점 감점은 굉장히 크게 작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술형이 나온다는 것을 한번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것도 서술형으로 나온 건데 이제 조금 다른 유형이라서 자, 이 신도구 계속 문제수도 적고요. 뭐 시험 범위도 많지 않아요. 요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요런 걸 가지고서 살짝씩 비튼 유형이 나오는데 신도구는 요거 말씀드린 아까 이제 외부 지문입니다. 시험 범위가 아니었어요.
시험 범위가 아니었고 요 가의 A로 묶인 부분이 시험 범위였던 건데 여기서 뭐 공감각적 신상이라는 걸 찾아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닌데 외부 지문이 약하거나 혹은 그 공감각적 신상과 관련된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봤거나 개념만 이해하고 있거나 그런 친구들은 뭐지? 느낌으로 골라서 약간 답이 랜덤으로 맞거나 틀리거나 되는 거죠. 오히려 내가 좀 더 국어적으로 뛰어나고 독해력이 좋고 문학이 강하고 이런 친구인데 시험에 어렵게 나오면 내가 유리하거든요. 노력만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근데 비교적 평이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반복을 많이 해서 암기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문제도 많이 풀어보면 누구나가 다 100점 맞을 수 있어. 이제는 실력 싸움이 아니라 실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급컷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정도 선에서 보통 결정됩니다. 그게 객관식이든 서술형이든 혹은 감점 때문이든 한 문제 정도 선에서 1등급 커트라인. 근데 너무 쉬워버리면 100점이 수두룩해서 요걸 좀 넘어가는 경우도 간혹 발생되고요. 그래서 2등급 같은 경우도 90점 초중반쯤 두 문제 정도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등급은 한 세 문제 정도쯤 되겠죠.